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저는 올해 58세, 남편은 67세입니다. 9살 많은 남편은 3번의 뇌경색을 겪었고 거의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은 덕분에 남편을 돌보는 일은 제법 익숙해졌고 일주일에 2~3번은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며 얼마 안 되는 수입도 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을 생각하면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잠깐 장을 보러 나서는데 아파트 우편함에서 전단지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묻지 말고 떠나요.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름도 직업도 모든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하루 동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전단지 하단에는 중년의 소소한 일탈, 안전하게 즐기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웃으며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황당한 광고였지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문득 아침에 받은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묻지마 관광 웃기는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결혼 후 아내로, 어머니로, 이제는 간병인으로 살아오면서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어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 들려왔습니다. 저 이번 주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강원도 당일 코스가 있습니다. 아침 7시 출발, 저녁 9시 도착 예정입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고 하루 정도는 저도 제 시간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하루치 식사와 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전화해 오늘 꼭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있어서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아들이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전단지에 적힌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진행자는 각자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제 파트너는 단정한 차림의 5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그가 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인가 봐요. 긴장한 것 같네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티가 많이 나나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이라 그런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도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이름 대신 쓸만한 것이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민수라고 해주세요. 그럼 저는 지영이라고 해주세요. 무심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차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 여행지, 영화 취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과 대화할 때는 세대 차이를 느꼈고 요양 업무 중에는 어르신들 뿐이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버스가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 밖으로 비치는 바다의 푸른빛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병원과 집만 오가던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먼저 작은 해변과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1인 1실이었습니다. 점심으로 마을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은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3, 4, 5 모여 해변을 거닐거나 마을 구경을 나섰습니다. 혹시 등대까지 같이 걸어볼래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시면 민수 씨는 재빨리 저를 파도에서 멀리 당겨주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이 스치며 미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지영 씨는 평소에 취미가 뭐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특별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제 시간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클래식 기타를 조금 쳤어요.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거든요. 정말요? 멋지네요. 저는 한때 수채화를 그렸어요. 결혼 전에는 꽤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새 잊혀졌네요. 등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저는 숨이 가빠져 잠시 쉬어가야 했습니다. 와, 여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등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멋질까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제 페이스를 맞춰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추길 원했고, 뇌경색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의 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하늘.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지영 씨, 저기 보세요. 민수 씨가 수평선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보이네요. 자유롭다.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느끼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등대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그것조차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이상하게 편하네요. 지영 씨와 있으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마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등대에서 내려와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수월했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한 길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수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팔에 닿은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뭔가를 느꼈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동자에 비친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팔을 잡은 채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안했습니다. 저기 바위 보이시죠? 잠시 앉았다 갈까요? 너무 아름답네요.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바다 위로 펼쳐지는 황홀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뒤섞인 팔레트 같았고 그 색들이 바다 위에 물들어 마치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걸 함께 볼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네요.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부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메말라버린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지영 씨,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우연히 시작된 운명.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로 떨어지는 노을빛,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떨어져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우리는 바위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다는 이제 어둠 속에 묻혀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민수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함께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온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바비큐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합류했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녁 먹고 나서 산책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의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펜션 노래방으로 향할 때 우리는 살짝 빠져나와 다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지영 씨, 민수 씨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예요. 그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3년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여행에 온 것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잠시나 잊고 싶어서. 그는 저를 바라보며 손으로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 모든 현실을 잊고 싶어요. 지영 씨와 함께.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요양보호사도 간병인도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했고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떨림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키스를 마치고 떨어져 나온 후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방으로 갈까요?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갔고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을 피해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현실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일상의 무게도 책임감도 그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박영숙이에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에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종석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영숙 씨. 이름을 주고받은 순간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지영과 민수라는 가명 뒤에 숨은 타인이 아니라 진짜 영숙과 종석으로서 마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아픔과 기쁨, 꿈과 후회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여전히 피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종석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특히 동갑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는 9살 차이가 있어 항상 약간의 세대 차이를 느꼈지만 종석 씨와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이 들었던 노래, 영화,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까지 모든 것이 공유된 기억이었습니다. 새벽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종석 씨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있었습니다.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사이 울었던 파도는 잔잔해졌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별도요.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룻밤의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랜만에 나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모든 참가자들은 다시 버스에 올라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종석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이런 인연을 그냥 놓치기는 너무 아쉽네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같은 욕망이 있었지만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박영숙이 되어야 했고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멈추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이 하루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교육은 어땠어?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왔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나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 종석 씨의 따뜻한 손길, 바다의 파도 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다시 남편을 간병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허둥지둥 거실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얼굴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급차가 바로 왔고 남편을 태워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눈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불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저 남편이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이 남편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의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담당 심장 전문, 말을 멈춘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종석. 6개월 전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최종석 교수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혀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남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서명했습니다. 종석 씨는 더 이상의 눈맞춤 없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필 남편의 담당 의사가 제가 바람을 피웠던 그 사람이라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의 일탈이 이렇게 현실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종석 씨가 수술복 차림으로 대기실에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현재 회복실에 계시고 곧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겁니다. 종석 씨는 철저히 의사로서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제 얼굴보다는 차트나 주변을 향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회진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종석 씨가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감사함,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그리움까지도 뒤섞였습니다. 남편은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렀고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종석 씨는 매일 아침 회진을 했지만 철저히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였고 제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건네는 일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남자가 지금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의사라니 운명이 저를 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간병인을 잠시 불러 남편을 부탁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함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영숙 씨, 놀라서 뒤돌아보니 종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회복이 빠르신 편이에요. 네,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 인연이 닿았네요. 그날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의 생명을 구하다니. 종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걸 깨달으라고 남편이 아프고 종석 씨가 나타난 걸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난 것과 제가 남편분을 수술한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제가 당직이어서 제가 가장 가까이 있던 심장 전문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겠죠, 영숙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환자분의 담당 의사이고 당신은 환자의 아내시니까요. 알아요. 저도 그날은 그날로 두려고 해요.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그때는 다른 의사를 배정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은 그저 남편의 담당 의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날의 기억만 간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분 곧 퇴원하실 거예요. 오늘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 네, 감사합니다. 사흘 후 남편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석 씨는 퇴원 당일 아침에 마지막 회진을 했고 퇴원 후 관리 방법과 다음 진료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방해드린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한 달 후에 외래로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살았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일인걸요. 종석 씨의 시선이 잠시 저를 향했고 우리는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지금은 더 심각해져서 간병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들어갔고 종석 씨는 평소와 같이 전문적인 태도로 진료를 보았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아지셨네요. 앞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만 검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종석 씨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저 역시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때때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최 교수님이 날 살렸다니까. 그분 아니었으면 난 이미 저승에 가 있었을 거야.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모르겠지만 종석 씨는 단순히 의사로서 그의 생명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이제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김 교수님께서 진료 보실 거예요. 최 교수님께서 해외 연수를 가셔서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결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최 교수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작은 책갈피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숙 씨께 남편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최종석. 메모를 읽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메모 아래에는 작은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여행도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책은 심장질환자의 일상관리에 관한 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갔던 바닷가 해변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종석 씨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인 듯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그 인연이 남편의 생명을 구했고 어쩌면 저에게도 작은 위안을 주었다는 것을. 비록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정말 묻지 않고 떠나는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시작하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